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참작하셔서 뭔 일 있으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 시간은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뒷 시간은 저희 이강훈 변호사님께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충분하게 들어보시고 물론 이제 다 들어본 다음에 나한테 맞지 않는 해결책이 없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 본질에 대해서 한 50분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이와 같고요. 1번부터 2번까지는 기본 개념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가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그 밖에 이제 8번은 전세사기 의심사건, 그리고 9번, 10번, 11번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입법 내용이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시 이강훈 변호사님이 별도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전세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재 부산대구 주택가격지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은 크게 개념을 전세사기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개념을 좀 몇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대항력 같은 경우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라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바로 주택을 넘겨받자마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이 가능하고, 그 임차권에 대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전세금은 제3자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인데 버틴다고 전세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 등을 통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거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우선 변제권을, 그러니까 1순위면 보통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1순위로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확정일자는 구비하지 못했으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 나 여기 살아요 라는 이런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현행법에 따라서 8,500만 원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서 2,800만 원까지 보호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났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 근데 집주인이 조금만 먼저 나가면 후속 다음 세입자 받아서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라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면 주택인도를 넘겨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전입신고까지 빼버리면 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는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오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개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기존에 한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그냥 민간임대주택이었는데 그 사이에 등록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임대주택의 특별법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더 오래,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은 렌톰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됐을 경우는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는 기존에 4년, 8년 이렇게 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년,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연 5% 범위에서 증액 비율이 초과된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전세를 살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1년 뒤, 2년 뒤 지났는데 갑자기 막 50%씩, 100%씩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1년, 2년 사이에 벌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 5%로 그 인상률 상한이 정해지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의무는 이제 뭐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부기 등기해야 한다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한 5장짜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사항 설명 의무라고 해서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조세특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대로만 했으면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법대로 잘 안 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생겼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 등록민간임대주택 부기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집합건물, 부분 소유자로 된 집합건물, 예를 들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이제 이런 거 다 집합건물인데 뭐 예를 들어 표제부의 59.62, 전유 부분이 59.62 제곱미터인 아파트네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등기가 되어 있죠. 2018년 7월 달에 됐는데 실제 부기 등기는 2022년 한 4년 지나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위에 뭐 담보권에 관한 사항은 을구라고 해서 2017년 7월 11일 날 1억 5,730에 재판 최고액이 잡혔죠. 이건 뭐냐면 2017년 7월 달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바로 신축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죠. 이걸 뭐 근저당권을 넘겼다는 다른 은행에 넘겼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급 등기가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번째 피해자분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갑구의 근저당권이 2017년 7월 11일 날 설정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보면 원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었으니까 아까 보시면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 법에는 있어요. 법에는. 근데 법대로만 했으면 그렇게 사람이 돌아가시진 않았을 때 법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법만 만들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오늘 내려오게 된 게 좀 부산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 인천 미추홀구를 겪으면서 그 쌓인 노하우가 있어서 좀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변호사님들 그리고 부산 우리 시민 활동가님들하고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딱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랑 딱 맞지는 않을 텐데 아마 유사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할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미추홀구는 이제 후순위 전세 사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 부산 지역에 이와 유사한 60세대 피해자가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시세 약 2억 원 빌라에 대해서 선순위 담보대출을 약 1억 2천에서 3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에서 3천만 원을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1억 2천에서 130%를 받으면 1억 5,600.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120% 받으면 1억 5,600. 그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자가 있으니까 채권 최고액을 원금에 한 120에서 13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전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60% 먼저 대출받고 나머지 40%를 후순위 전세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500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2년 후 한 1,000만 원 증액 청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순위 전세입자들이 선순위 담보가 있으니까 물어보죠.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에게. 여기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집 아니냐 라고 하니까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재력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불안하면 여기는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인데 혹시라도 불안하면 이행보증서 써줄게 라고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이행보증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임대인과 상관없는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별일 없겠네 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가구마다 잡힌 근저당권, 담보권, 담보채권 액수하고 전세금을 합하면 매매 시세를 훌쩍 뛰어넘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이거를 확인해 보기 시작한 거죠. 작년 초부터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확인해봤더니 임대인과 공영중개사, 주택관리업자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시세를 조작하는 정황이 확인됐고 이게 작년 10월 7일날 KBS 시사지격에 집 없는 죄 전세보증과 회장님 편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게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서는 임대인이고 어느 아파트에서는 공인중개사고 어느 아파트에서는 관리업체,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인 거죠. 근데 이런 분이 한 10분 되는 거예요. 이모 씨, 김모 씨, 박모 씨 그 뒤에 이제 건축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한테 그 KBS PD님이 저한테 이걸 설명을 했을 때 설마요 저는 그랬어요. 저의 첫 번째 반응. 이거 입증하면 대박이다. 근데 입증을 했고 건축왕도 인정을 했죠.